자, 이 단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봅시다. 이거는 약간 화학이랑 생명이랑 같이 섞여 있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면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은 뭔가 물질을 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합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반응들이 다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생명체는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은 물질, 합성한 물질, 그리고 얻어낸 에너지, 보통 여기서는 생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ATP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생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ATP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섭취한 영양소를 갖다가 필요한 물질로 다시 합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 물질 대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효소가 없으면은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 해요. 우리 안에서 효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 효소 덕분에 체온 범위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촉매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촉매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반응 속도만 조절해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기능에 따라서 정촉매하고 부촉매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요. 자,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정촉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물질을 정촉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생체 촉매인 효소 같은 경우에는 뭘로 쓰였겠어요? 효소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유기촉매하고 무기촉매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유기촉매는 말 그대로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유기물. 즉,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기촉매 같은 경우에는 무기 염류와 같은 무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소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당연히 생체 촉매이기 때문에 효소 자체는 유기물인 뭘로 되어 있냐면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유기촉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유기촉매는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효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40도씨 이상의 온도가 돼 버리면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익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변성이 돼버리면 단백질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러니까 생고기,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익혀버리면 이제 빨간색의 돼지고기가 이제 약간 회색처럼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생고기의 원래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익어버린 고기를 다시 원상태로 생고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한 번 변성이 일어난 단백질은 그 기능을 잃어버려 버리기 때문에 온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는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뭐예요? 에너지 출입, 열 출입이 일어났었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물질 대사도 뭐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 종류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해주는 게 이제 물질 대사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면 물질 대사는 이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크게 두 종류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큰 분자, 고분자를 분해해서 작은 분자로 나눠주는 반응은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큰 분자인 포도당 같은 애들을 효소를 통해서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완벽하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가 생겨요? 노폐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고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호흡과 같은 무슨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이산화탄소와 여기서 보면은 아미노산 같은 작은 기본 단위 분자를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효소와 함께 고분자인 단백질로 합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분자, 작은 분자인 저분자를 분자량이 큰 고분자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내는 동화작용은 단백질 합성, 아니면은 과합성 같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밑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보면은 동화는 저분자 물질을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주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반응 결과 에너지를 흡수해주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더 커요.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고,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응열이라고 하고요. 이 반응열이 바로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흡수해서 반응물이 뭘로 변하는 거다? 생성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흡수한 만큼 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과합성, 아미노산의 결합에 따른 단백질의 합성,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하는 반응, 하여튼 분자량, 뭔가를 결합시켜서 분자량이 커지는 반응을 뭐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불러준다?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 쪼개는 반응이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고요.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열로 방출을 해주는 겁니다. 열을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포 호흡,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반응되는 소화 반응,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이화작용,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그래프 모양이 약간 특이하죠. 즉 그냥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보면 이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반응열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 요 위에 뻘떡 솟아오른 요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자, 이거는 EA라고 표현해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터널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반응물이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여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안 들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기 정상을 찍어야 저기서 내려온다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말뜻 자체는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사이즈, 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즉 필요한 에너지 양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고요? 이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생성물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결국에는 화학 반응 속도를 결정을 해요. 이 에너지의 크기가 화학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다 뒤에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둘 다 공통점은 반응 물질을 뭐랑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산소랑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반응? 산소랑 결합하는 산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몸 밖, 즉 그냥 일반적인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보면, 세포호흡은 반응 온도가 약 37도씨, 즉 체온 범위의 저온이에요. 근데 연소는 얘가 불이 붙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서 400도씨 이상이 필요해요. 대신에 얘는 효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불만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소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호흡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해요. 왜 효소가 필요하냐면 바로 요거예요. 즉 이렇게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효소에 무슨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촉매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단계적으로 조금 천천히 진행이 되지만, 얘는 한번 불이 붙고 나면은 더 이상 연소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는 없어요.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은 아주 빠르고 한꺼번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조금씩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소량씩 방출이 돼요. 근데 얘는 열과 빛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소량씩 방출되는 것도 결국에는 무슨 작용 때문에 그래요? 효소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즉, 일단은 생체는 내에서는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다량으로 방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면 주변 세포 구조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열이 너무 갑자기 확 나버리면 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익어버릴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손상이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낮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씩 소량으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의 손상 자체를 막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포도당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포도당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호흡에서는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다시 화학 에너지, 즉 나중에 실제로는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 생체 에너지인 ATP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어디에 쓰여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모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고, 둘 다 최종적으로는 연소 생성물로 뭐하고 뭐가 생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것까지는 둘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저 반응이 빠르고 한꺼번에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천천히 진행이 되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참고로 ATP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아데닌이라고 하는 그 DNA를 구성하는 염기 ATGC에서 아데닌 있죠? 고아데닌 A하고 리보스라고 하는 당,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데닌, 라이보스, 인산 하나 붙어 있는 이것만 보면은 누구랑 똑같아요? RNA 중에 A 염기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에 인산이 몇 개가 더 붙은 거예요? 2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 트리플 인산이에요.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다,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에. 이런 뜻인데, 문제는 ATP에서요, 이 첫 번째 인산, 두 번째 인산, 세 번째 인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인산하고 두 번째 인산, 요 결합이, 인산과 인산 결합이 아주 고에너지 결합이에요. 고에너지 결합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쓸 때는 이 ATP에 있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결합을 끊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TP에서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인산이 2개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A? 3개면 트리플, 2개면? 뭐라고 불러? 1개면 뭐라고 불러요? 모노. 3개면 트리플, 2개면? 더블. 그래서 ADP가 돼요. 그리고 PI가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ADP가 되면서 인산이 떨어질 때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지면서 ADP와 인산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때 실제 이 에너지를 갖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 효소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효소는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촉매 중에 무슨 촉매? 정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정촉매 역할을 해줘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요.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촉매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주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효소마다 아주 특이한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모든 단백질은 다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효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이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이 효소는요, 높은 온도, 몇 도?
40도씨 이상 에서 이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서 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 물질하고만 결합을 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물질에만 작용을 해요. 1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어떤 물질의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효소 모양이 생겼으면 여기에 맞는 어떤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효소에서 녹말 소화효소인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단백질 효소인 뭐 펩신이나 아니면은 트립신, 그 다음에는 지방분해 효소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은 효소는 지방하고만 붙고, 그 다음에 녹말분해 효소는 녹말하고만 붙는단 말이에요. 녹말분해 효소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녹말이 이렇게 생겼고, 지방분해 효소는 이렇게 삼각형이면 얘하고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물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입체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하고만 붙어요. 그래서 효소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어떤 특정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질이라고 하고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하는 효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효소의 특별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호르몬이 특정 뭐에만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체 또는 표적기관에 붙는 거하고만 똑같이 마찬가지로 특정 물질하고만 결합한 입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물질하고만 붙는 게 아니라 1기질당 효소가 몇 개씩 있다? 하나씩 존재를 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 각 단계 반응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하는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결국에는 결합하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 반응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효소는 반응에서, 자, 중요해요. 반응에서 소모되거나 변형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응 후 생성물하고 분리돼서 다른 반응물하고 결합해서 재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효소는 어디도 포함이 안 되고요.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반응 물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생성 물질도 아니에요. 반응 물질에도 포함이 안 되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게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붙었다 떨어져서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얘는 새로운 기질하고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물질에. 그래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효소가 특정 입체 구조,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이 입체 구조가 있어서 얘가 여기 딱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효소의 입체 구조하고 맞는 반응물이 결합을 한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특정 효소하고 붙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된 상태에서 효소의 기질의 물질 대사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성물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여기선 이화작용이 일어났지만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다시 떨어진 요 누구는, 효소는 다시 원상태로 가서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물질 대사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재사용이 끊임없이, 뭐 완전 무제한은 아니고요. 효소도 수명이 있으니까 수명을 다 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소는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효소를 무제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뭘 하니까? 재사용이 되니까. 효소는 무한정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효소의 양은 무한정 만들지 않아요. 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정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할 때만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반응물이 가져야 하는 바로 최소한의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언덕의 높이가 일종의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기를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느려요. 자, 그런데 이 효소는요, 이 효소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줌으로써 화학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못 넘어가도 여기는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생성물도 어떻게 되는 거고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효소의 작용으로 이 허들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는 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큰데 효소가 있어버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는 변화가 없어요? 반응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소를 쓰더라도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적어진다?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예. 효소에 의해 반응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변해요? 활성화 에너지만 변해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다른 그 무엇도 변화를 시켜주지 못해요. 효소만 변화시켜줄 수 있어요. 온도에 의해서도 안 변하고 압력에 의해서도 안 변하고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뭐에 의해서만? 효소에 의해서만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키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반응열에 효소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이거 무슨 반응이야? 이거 무슨 반응이야? 이거 무슨 반응이야?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보다 많잖아요.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아이, 앞에서 했잖아. 무슨 반응이야, 이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야, 확률 50%야. 뭐야, 이거? 무슨 반응이야? 어? 발열이죠. 이거 발열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 흡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이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 흡열 반응 문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흡열 반응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성물질이 보다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건 흡열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물질 에너지고 여기가 생성물질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거 차이? 요게 반응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요, 이걸까? 이걸까? 1번일까? 2번일까?
여기서 요만큼인 1번일까요? 여기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2번일까요? 흡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일까, 2번일까? 아니, 직관적으로 봐봐. 1번이겠어, 2번이겠어? 어? 몇 번? 찍어. 이 몇 번? 요거예요. 아니, 1번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가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에너지 그냥 이 높이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언덕의 높이. 그러니까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전체가 바로 뭐예요? 예, 이 높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높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발열 반응에서는 이만큼이지만 거꾸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일반적으로는 발열 반응보다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요. 알겠죠? 흡열 반응은 이 전체 요 높이만큼 다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산화수소는 보통 우리가 소독약으로 쓰죠. 소독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H2O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는 이 H2O2가 물하고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해보면 여기 상처 난데, 피가 나거나 상처 난데 과산화수소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기체가 막 발생을 해요. 그 기체가 뭐냐면은 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산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엔 소독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게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해요. 체내 혈액 안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과산화수소랑 닿으면은 과산화수소를 빨리 분해시켜서 뭘 발생시켜요? 산소를 발생을 시켜요. 그 산소가 바로 소독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카탈레이스가 없으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면 크지만, 카탈레이스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서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빠르게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죠? 그래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소독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들은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대단히 다양한 작용들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 효소는요, 19세기에 효소의 존재가 밝혀지고 얼마 안 됐죠. 1800년대 밝혀졌으니까. 효소가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효소 자체는 여러분들 무슨 생명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단백질이에요. 본격적으로 산업에 이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화공업, 환경, 의학, 생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빵, 된장, 간장,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은 미생물에 들어있는, 미생물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효모죠. 효모에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고기를 양념에 재울 때 과일즙에 넣어서 과일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고기를 연하게 한다. 그죠? 불고기 같은 거 만들 때 배를 갈아 넣던지 또는 키위를 갈아 넣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연육작용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가른 거에다가 고기 넣어 놓잖아요. 그럼 고기 싹 다 녹아버려요. 단백질 결합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연해지는 걸 떠나서 아예 곤죽이 돼버려서 고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그 파인애플을 좀 먹어주는 건 소화에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얼룩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세탁세제로 사용을 해서 세탁물의 때를 쉽게 제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산업에서 보면은 청바지를 가공할 때 섬유소 분해 효소를 첨가해서 청바지의 질감을 부드럽게 한다. 여러분들 청바지 빨 때 집에서 섬유 유연제 안 넣고 빨면 어떻게 돼? 청바지 혼자 쓰죠.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죠?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 섬유 유연제는 뭐냐면
이 섬유질인 셀룰로스를 약간 연하게 해주는 셀룰라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으면 조금 부들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일부 휴지나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의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펄프 분해할 때. 그 다음에는 의학 분야에서는 포도당 산화효소가 혈액 속에서 포도당하고 반응해서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얘를 감지하는 혈당 측정기 또 효소를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 지방, 녹말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로 소화제에 넣기도 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생물로 폐수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도 사용을 해주고, 생명체로부터 추출한 플라스틱 분해 효소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생분해 비닐 같은 거 팔잖아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원래 비닐 썩는데 막 몇천 년 몇백 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비닐 같은 경우는 빛을 받으면은 금방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환경에 오염을 좀 덜 주는 이런 것들에 많은 미생물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정화작용이나 어떤 물질들을 분해할 때 특히나 이 미생물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사람 몸 안에도 미생물이 굉장히 많아요. 장내 미생물은 어마어마해요. 어디에든 세균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세균의 양이 한 1. 몇 킬로 정도 된대요. 네, 엄청나게 많죠. 네, 장내 세균만 하더라도 1.3kg? 1.4kg? 네, 세균의 양이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정도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양의. 근데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지만 않고 장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장균들이 장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자, 탐구 기출문제 풀이해 봅시다. 1번. 자, 감자즙에 있는 어떤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감자즙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받침 유리에 A와 B에 과산화수소를 3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A에는 증류수, B에는 감자즙을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만 B에서 기포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감자즙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카탈라이저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 촉진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카탈레이스 있죠? B에서는 기포, 산소가 발생을 한 게 맞아요.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떨어뜨리면 기포가 다시 발생을 당연히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효소가, 기포가 발생을 멈춘 이유는 더 이상 분해될 과산화수소가 없는 거지, 카탈레이스는 어차피 효소라서 뭐가 돼요? 계속해서 재활용이 된다란 말이에요. 재활사용이 되니까 다시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발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셀파 세미나의 밑에 기출문제 보면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거는 효소의 기질의 특이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거죠. 그죠? 따라서 자신의 입체 구조와 맞는 물질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하고나 결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네. 그 다음에 대신 기출문제 1번에 2,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5번에 3, 6번에 1. 질문 6번까지 없으세요? 따로? 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1번에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2, 5번은 4, 6번에 3, 7번에 1, 8번에 1, 9번에 1, 10번에 5,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두 종류의 물질대사 기억하고 니은을, 표는 물질대사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보면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광합성을 한다? 뭐예요? 동화. 그 다음에 섭취한 영양소를 소화한다? 이화. 이자세포에서 인슐린을 합성을 한다. 인슐린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단백질성 호르몬이라 동화. 간세포는 알코올로부터 이산화탄소 물을 생성을 한다. 알코올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예요.
기억과 니은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찾았으면 됐고, 기억과 니은의 반응에서 동화작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흡수. 그렇죠?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 방출.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간은 효소 X와 Y에 의한 반응을, 나는 X와 Y 중 한 효소에 의한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효소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해하는 이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고, Y 같은 경우는 서로 합성을 하는 동화에 관여하는 효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나는 X와 Y 중 어떤 효소에 의한 반응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반응물질 에너지보다 생성물질 에너지가 적은 걸로 봐서는 발열 반응, 그러니까 결국엔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효소 X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은 왜? 발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E1하고 E2 중 효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 E1, 즉 활성화 에너지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E2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응열이라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반응열 자체는 같은 화학 반응이면. 자, 질문. 4번. 응? 7번. 7번 또. 4번. 4번, 7번 봅시다. 4번. 간은 두 종류의 반응 A와 B를 나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을 나타냈다. 다람쥐가 땅콩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 이거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화작용. 땅콩을 연소시키는 반응? 이거는 이제 연소죠. 그럼 특징, 효소가 관여하는 거는 A죠.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는 B죠. 4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도 B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자, 따라서 A에 해당하는 특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B에 해당하는 특징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A, B 둘 다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둘 다 이화는 맞아요. 그렇죠?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린 간은 효소 A에 의한 반응을 나타냈고요. 그 과산화수소가 물하고 뭐로 분해되는 거예요?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가 작용하는 반응이 진행에 따라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죠.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보다 많으니까. A는 과산화수소 분해한 효소니까 카탈레이스 맞고요. 주성분은 카탈레이스 뭐예요? 효소니까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 어디예요? 라이보솜. 맞죠? A는 E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감소시키는 거예요. 기억은 세포막을 통해 확산할 때 주로 단백질 통로를 이용을 한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입자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는 단백질 통로가 아니라 뭐예요? 인지질 이중충을 으로 바로 뭐예요?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해주게 돼요. 네. 또 그 다음에 없으세요? 네.